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355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불안정한 방역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주간 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자가 2만 1천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지금까지 예방 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나는 경증 사례 외에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400명대 사이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일단 3차 유행은 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정체 국면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16,749건으로 적었는데 비해서 환자 수는 355명이기 때문에 양성률, 즉 진단검사 수 대비 환자 수, 확진자 수가 2%를 넘어가고 있어요. 예. 네. 더구나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아직도 20%를 넘어가고 있고 이 수도권에서 있어서 임시선별진료소에 있어서 양성 환자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 오늘도 0.35%라는 거 57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이것이 감소 추세가 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평일로 가면은 400명 가까이, 즉 평균으로 보면은 300명에서 400명 사이이지만 여기에 이제 집단 발생이 하나 좀 대규모로 나오게 되면은 500~600명도 바로 가는 예. 이런 상황인데 수습이 되면 좀 줄어들고요. 이것이 언제 대규모 확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렇군요. 언제 이게 대규모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3.1절이고 해서 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게 되면 집단 감염으로 혹시나 또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뭐 광복절 집회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광복절 집회 때 보면은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 그 집회 허가 신고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집회 허가된 숫자 이외에 옆에 계속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집단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실제 뭐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번 8.15 이전의 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것이 8월 13일, 뭐 12일 이런 때는 100명 이하였고요. 14일도 103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매일 300명, 400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 발생이 일단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퍼진다면 전국적인 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기에는 집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지금 이제 나흘째, 접종 시작한 지 나흘째가 됐는데 2만 1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게 일본과 비교를 하면 일본에서는 2만여 명 정도가 맞는데 엿새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속도가 빠르게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 날짜도 그렇고 절대적인 수 자체가 적은 상황인데 지금 2만 명이라 그러면 상당히 신속하게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2만 명이 넘고 이 파이자 백신의 경우는 500명대이죠. 이 상황은 일본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일본은 여러 가지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선진국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하나 갖고 있지 못하고 예방접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인 규모로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후진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진단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팩스로 보내는 2, 3일 걸리는 이런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은 일본이 파이자 백신을 많이 구매는 했지만 실제 수급도 불량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매년 이 독감 예방 백신을 맞으면서 아주 잘 구비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처음 소규모로 시작해서 잘 연습을 한 다음에 대규모로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 순조롭게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방 백신을 맞고 이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백신을 이제 맞으신 분들은 재접종을 언제 받아야 하고 또 그 시기에 또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5가지 백신 중에 오늘 얀센이 미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나머지 4가지 백신은 다 2번 맞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 번 맞았다고 그래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면역력이 완전하게 생기려면은 2번 접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스코틀랜드의 그 대규모 접종의 결과를 보면은 이 예방 주사를 한 번만 맞았다 하더라도 파이자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전부 뭐
파이자인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면은 85%의 입원 예방 효과, 즉 중증으로 예. 가지 않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94%가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데다가 노령층에서도 거의 비슷한 효과, 80% 이상의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한 번 맞을 것은 아니지만 2번 맞고 나서 그 2번 다음에 한 2주일 정도 되면은 완전한 이제 면역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뭐 100%의 사람이 이 면역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실제 우리 항체가 생기는 것하고 또 우리 몸의 면역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포 네. 면역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방 접종을 받게 되면은 한 일주일 이상 지나면서 항체가 생길 것이고 예. 그 이상이 가면은 이제 항체가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때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염이 된다 할 때도 사실은 상당히 약하게 감염이 되고 증상 없이 나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으로 감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어느 백신이든지 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뭐 62에서 70% 예방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접종을 받고서의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더 큰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백신들을 자기 차례가 오면 순서대로 맞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행되기 전에 우려했던 부분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접종자가 2만 1,000여 명 중에 이제 이상 반응을 보인 분이 152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뭐 예방 접종 뒤에 흔히 나타나는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던데 좀 어떻습니까? 우리 매년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은 플루 라이크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 예방 접종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예방 접종을 받았는데 우리가 돌발치 못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그래서 중증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수가 굉장히 적어서요. 이 파이자의 경우에는 10만 명에 1명 정도고 또 모더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40만 명에 1명 정도라니까 우리 지금 2만 명 정도 맞았기 때문에 뭐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예. 그 이외에 다른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얀센 같은 것들은 뭐 거의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무서운 이 후유증 부작용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뭐 두통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혹은 메스꺼움이라든지 좀 근육통 같은 즉 감기의 증상 같은 것들이 약간 있는 정도가 2, 3일 후에 다 소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 후유증이 있는 무거운 증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뭐 2만 명 정도의 결과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뭐 임상 3상 정도의 숫자는 되는 것이니까 네. 이 정도의 숫자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접종을 했을 때 그 부작용은 상당히 미미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독감 주사 맞을 때도 몸살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백신 2건 중에 한 건만 화이자 백신이고 나머지가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2만 명이 2만 넘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이기 그 파이자의 경우 56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예. 1명 나온 것으로 보면은 이 비율상으로 봐도 이것이 지금 신고된 부작용의 사례지, 즉 이 경증 사례라는 것은 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 즉 예방주사라는 것이 우리 몸에 이물질을 넣어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그 반응을 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만 면역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면역 반응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부작용이라는 경증 증상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예.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1차, 2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 2차 때의 면역 반응이 좀 더 심각해서 부작용이 뭐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경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사실은 좀 더 심각하게 2, 3일 앓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아무 치료 없이도 진통제 정도로서도 2, 3일 지나면은 다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백신 관련해서 이슈 중에 K주사기 있잖아요. 이 K주사기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이제 이 K주사기 또 숙련된 간호사들 덕분에 한 명으로 7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던데 이게 이제 세계에서 최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세계에서 최초라고 그래서 그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0.45ml의 식염수를 이제 희석을 해서 2.25ml가 되는 것인데 네. 이걸 0.3ml씩 접종을 하다 보니까 뭐 계산상으로는 7명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잔여량이라는 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LDS라는 이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사용을 하면은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유 분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표현하신 대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FDA에서도 처음엔 5명이었던 것을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은 6명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다 하고 권고를 한 것이고요. 6명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7명을 접종할 때에는 잘못하면 7번째 사람이 적게 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 앞에 6명의 분량들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달라고 그러는 그런 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지 어떤데 숙련된 간호사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간호사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이것을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7명 하는 거는 뭐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안전성이라든지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 이제 35만 명이 계획대로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11월 국민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죠. 예. 우선은 제일 큰 문제가 수급이 아직까지 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 지금 파이자 5만 8천 명분 들어온 것은 후박스 파실리티로 들어온 것이고 그 나머지 분량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3월 말에 50만 명분하고 300만 명분이 먼저 수급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는 있지만 지금 이 35만 명 이거 맞추는 지금 28만 5천 명 하고요. 이 숫자 이외에 3월 이후에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이 35만 명까지 즉 65세 미만의 의료진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소자하고 의료진 종사자들까지는 다 문제없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 65세 이상의 입소자들이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60만 명들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실히 확보한다면 뭐 바로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수용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것을 예. 65세 이상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된다고 해서 맞는다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90% 이상의 이 동의율은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지만 일단 접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다른 백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확보된 것은 7,900만 명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그만큼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히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예. 6월 이전까지는 한 1,0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의 고령층까지는 즉 고위험군은 다 마치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이 1,000만 명 정도라도 1회 접종이라도 끝난다면은 이 위중증으로 간다든지 사망으로 가는 환자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의 공포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19세부터 64세까지 예. 이 인원들은 과연 얼마나 맞을 수 있느냐. 이때는 아마 수급은 많이 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때가 뭐 3,4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이 분량이 잘 맞아져야만 즉 젊은 사람들이 수용성이 커야만 이 집단 면역이라고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70%를 맞는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건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지금 18세 미만의 아이들, 유아들, 청소년들은 못 맞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층들이 맞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연령층도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면은 가능하지만 한 3,600만 명 중에 맞는 시간들이 과연 9월까지 가능할 것이냐. 아마 여름쯤 되면은 청소년들도 맞을 수 있는 권고는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4명 추가돼서 누적 156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게 되면 이 백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백신 효과는 있더라도 전파력이 너무 빠르다면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단 면역이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영국에 133명, 남아공 17명, 브라질 6명인데요. 이 이외에도 지금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변이주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뉴욕에서도 변이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변이주들이 상당히 그 항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집단 면역을 언제까지 빨리 할 수 있느냐 이 속도하고 이 변이주들이 얼마나 우세종이 되느냐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우세종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 상황이 우리나라라고 안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늦춰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고 그것이 빨리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변이주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의미는 올 가을이 지나면서는 개량된 백신을 한 번 더 맞든지 아니면 우리가 맞은 이 백신이 항체 지속가가 계속 가지를 못한다면은 겨울쯤 되면은 결국은 또 한 번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7,900만 명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이제 새로 나오는 개량 업데이트된 백신을 다시 한번 수입해서 맞아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가 또 시작이 되고 또 교사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 교사들이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학교가 개학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기는 한데 뭐 예.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학교를 열면서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뭐 결국은 1년 내내 또 못 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개학도 하고 학생도 점점 늘려가야 되겠죠. 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이 방역 수칙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네. 또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의 이 소독이라든지 환기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아이들 사이에 있어서의 이 거리 두기도 마스크 쓰기도 확실하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보건교사들도 좀 충원을 하셔갖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방역 통제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학교들의 보건실, 양호실 가보면 조금 아직도 좀 낙후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 기회에 좀 더 현대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